대학 생활하면서 저희 되게 팀플 할 수 있는 막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네. 저는 팀플 하다가 한 번 빼곤 진짜 다 좋았었거든요. 근데 교양 수업을 듣는데 딱 그 한 번에 저희 그 팀플 안에 엄청 고학번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물론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네. 그분이 딱 저희 이렇게 방 만들자마자 아 그쪽은 이거 하세요 하면서 이제 담당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건 너무 고마운데 갑자기 아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해야 돼서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내 부분도 이러시더라고요. 와 진짜 놀라다. 어머나. 그래서 너무 좀 부당하다 생각해가지고 원래 같으면은 학기 초면은 좀 쫄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안 되겠다 해서 저는 그러면은 저희 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이야. 그분이 저희의 시간이랑 노력을 삼는 거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팀플 만날 때마다 뭐 커피를 산다거나 간식이라든지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걸로 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 나름 평화롭게 끝났네요. 나름 잘 끝냈어요. 선배가 병록도 갑질 당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좀 술자리에서 이렇게 고학번 선배님이 술을 강요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도 뭐 이렇게 술을 잘 마시진 않았는데 좀 끝까지 마시는 편이라 잘 마시는 거예요. 그게 잘 마시는 겁니다. 끝까지 마시는 편이라 그냥 다 받아 마셔요. 마시고 좀 선배들보다 좀 더 마시니까 다음에는 좀 이렇게 갑질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준영 씨는 뭐 여러 가지 지금껏 살면서 당해본 갑질 여러 가지 살면서 되게 많아 보이네요. 아니 제가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있었나요? 갑질이라고 하면 딱 한 번 당해본 것 같은데 네. 제가 군대 제대 후에 교내 과사 근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과사 근로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과사 근로생으로서의 업무는 네.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도와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애초에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이제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거나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과사 근로를 시작하게 되니까 교수님들한테는 이제 교수님들의 온갖 사적인 이제 주문들을 많이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은 청소기를 가지고 가서 차 청소 세차를 좀 해놔라 하는 교수님도 있었고 차 청소요? 세차 이렇게 청소기를 해놔라 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제가 그 교수님의 연구실을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게 쓰레기통도 비우고 빗자루질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교수님이 있는 책상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제 툭툭 바다로 던져요. 그럼 알아서 치우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주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레기통 하고 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돌도 옳지 않다고 생각. 그게 지금은 하나의 갑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갑질이죠.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분을 표출하기에는 앞으로 남은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없고 그냥 빨리 그만두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또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그게 저는 통역 알바를 그러니까 저랑 친한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매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명동 매장이었거든요. 중국인 분들 들어오면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옷 사게 하는 이제 그런 알바였었는데 그날에 제가 딱 갔는데 한 2시간 정도를 돌아다녔는데 그날따라 중국인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었는데 매장 직원분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막 안 입고 와 보였나 봐요.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매장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매장에서 그분들 보면은 매장에서 셀링 멘트라고 좀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뭐 무슨 세일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죠.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걸 해야 되죠? 그랬죠. 저는 당연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이거라도 하고 계시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통역을 하러 온 거지 매장에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는 되게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넌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라. 계속 이러셔가지고 그러면 전 집에 가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잘했다. 돈은 받았어요. 받았죠. 2시간 한 거는 받았어요. 언니 엄청 용감한 것 같아요. 그 당연한 자리에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박수.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중국 친구들이 지금 알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방학에도 동대문에서 그 개인 옷집에서 알바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장님이 뭐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 줄게, 뭐 다음 달 월급은 다음 달 줄게. 밀었구나 계속. 네, 계속 밀어가지고 한 달씩 밀었네요. 마지막에는 한 두 달 정도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대박. 네. 그래가지고 그 점장님도 지금 못 찾고 알바비도 지금 못 받고 아이고.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네. 대박. 큰 돈인데. 와, 너무 갑자기 스트레스. 세게 들어와서. 준영 씨는 충격이야 지금. 준영 씨는 그러면 대적할 만한. 대적할 만한. 제 친구 대적할 건 아닌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뭐 주변 알바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바하면서 사장님께 겪은 갑질 사례도 많은 반면에 이제 손님들한테 받는 갑질 사례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카드나 돈 같은 거 던지는 거라든지 그거 너무 서러운 거. 그리고 그런 거 주변에서 흔하게 들리는 갑질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백화점에서 알바를 해봤어가지고 어땠어요? 저희 매장 괜찮았는데 매장에 이렇게 한 매장을 매니저님 계시고 이제 일반 직원분 3-4분 이렇게 계시잖아요. 저희 매장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다른 매장을 봤을 때는 매니저님이 식사를 항상 먼저 가셔요. 먼저 가시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먼저 가시고 1시간 30분을 갔다 오세요. 쉬고 오시는데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이렇게 하고 막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데 막내는 일단 1시간을 주기는 해요. 뭐 1시간 갔다 와 이렇게 하는데 같이 갔다 오면은 항상 밥 먹고 나면 중간에 전화가 와요. 아, 밥 먹고 있네. 너무 바쁘니까 빨리 오라 이렇게. 그러면 1시간 못 채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도 매니저님 다녀오고 그리고 이렇게 막내 마지막. 이제 술집에서 알바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딱 알바비를 확인했는데 뭔가 좀 세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달력에 일한 시간을 이렇게 다 적은 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6-7만 원 정도 적게 들었다고 해요. 많이 왜? 됐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진 찍어서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가지고 사장님 계산을 해봤는데 좀 모자라요 하니까 그제서야 사장님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하고 이제 돈을 보냈다는데 이걸 자기가 이렇게 다 시간을 적지 않았다면은 기분 나쁘지. 네 모를 수도 있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그렇죠. 이 정도밖에 일을 안 했나 보네 하고 가지고 그때 저도 느꼈어요. 알바를 하면 무조건 나도 적어야겠다 하고. 그리고 저는 유명한 그 온라인 쇼핑몰 그 미매프 아시죠? 거기에서도 갑질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종 이제 최종 전까지 합격하신 분들을 일단 5만 원씩 주면서 2주일 동안 일을 시켰었대요. 뭐 이제 뭐 실무 면접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시켰던 일들이 정직원이 할 만한 일들을 시켰었대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 다 탈락시켜가지고 그럼 2주 동안 일단 5만 원이면 진짜 그거는 거의 알바비 진짜. 정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면서 정직원 할 만한 일을 시켰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갑질인 거죠. 인력만 없고 버렸네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좀 재밌는 그 갑질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건축에 관한 회사였어요. 네. 그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보통 다 포토숍을 줄여서 말하면 PS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직원이 PS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포토숍으로 만들어라. 네. 그래가지고 포토숍으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네, 재밌는 화제로 인터넷에서 많았어요. 뭐지? 아 그렇구나. 일단 중국에서 모 지역에서 그 허거 아시죠? 허거 매장의 직원분들이 어떤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임원으로 보이시는 분들 앞에서 막 이제 무릎 꿇고 무슨 막 그 뭐 충성하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목격을 했었대 시민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크게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 기사가 나고 막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제 자기 입장을 내놨을 때에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의 충성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거는 누가 봐도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시킨 거잖아요. 갑질은 진짜 국가를 막론을 하고 전부 일어나네요. 우리나라 맞아요.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의 경우는 너무 큰 말이네. 대한항공의 경우는 워낙 그 일가의 오너의 그쵸. 일가에 대한 갑질 사례로 정말 시위도 일어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일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와, 그걸 봤어요. 뭐지? 한국에서 애플 스토어가 그 가로수길에 최근에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 채용을 하면 보통 2-3주 안에 그 채용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한국 애플 그 지점은 엄청 오래 끌어서 한 7개월 동안 면접만 2-3차례 막 이렇게 끌었다고 하면서 심지어 진짜? 막 정직원 채용도 아니고 계약직 채용을 그렇게 길게 했다고 7개월. 갑질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갑질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합격 발표를 언제 할게 이런 일정도 하나도 공지를 안 해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은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라고 알렸다고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갑질 말고도 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갑질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올해 1월 31일쯤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자세한 날짜까지.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 글이 이제 토익에 대한 토익 갑질을 막아달라 해서 공정위에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이었는데 어떤 글이냐면 토익을 다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네. 토익 같은 경우는 만약 전회차를 시험을 보고 나면은 전회차의 시험을 본 날부터 16일 이후에 성적이 나와요. 근데 네. 그 16일이 내가 성적을 내 전회차에 본 내 성적을 확인하기도 전에 다음 회차를 나는 이제 응시를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만약 내가 이번에 전에 시험을 잘 봤다면은 다음 시험을 안 봐도 되잖아요. 네. 근데 내 시험이 점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다음 회차를 응시해야 되는. 2번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죽었네요. 그걸 이제 근데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토익 점수가 기업들마다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갑질 사례로 이렇게 부상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갑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기업들의 갑질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막 분노를 많이 느꼈잖아요. 네. 이 분노를 담아서 사회에 또는 기업에 한마디씩 한다면 어때요? 저 먼저 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먼저 하세요. 기대할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야, 또 속담을 이렇게 짚어줬겠어. 나 잘했어. 이런.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풀어서 얘기해 줄래요? 위에서 갑질이 없어야 밑에서도 갑질이 없다. 그러니까 알바를 아까 예로 들자면 네. 사장님이 매니저한테 갑질을 안 해요. 매니저가 알바생한테 갑질을 안 하고 알바생이 그 갑질을 안 받으면 그 알바생들끼리 텃세도 없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네. 그걸 기업에 이렇게 갖다 해도 뭐 같은 맥락이고요. 적용이. 준영 씨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한마디 하면은 네. 제가 한마디 하면은 결국에는 갑질이라는 것은 상대적 위치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 위치에서 비롯된 갑질은 결국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알바생 입장에서나 손님 입장에서나 전부 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할 때 조금만 더 내 입장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런 갑질이 하나씩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마무리하려고 마무리가 애매하네요. 저는 그렇게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대부분 자기가 갑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갑질인 걸 알면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갑질인 걸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언젠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도덕한 일을 했으면 언젠간 나한테도 꼭 똑같이 돌아올 거니까 좀 더 도덕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 마지막 피날레. 저도 방금 준현식 아저씨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매니저님도 한 몇 년 전에는 알바를 했었 거잖아요. 네. 사장님도 20대는 알바를 했었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 도용, 갑질.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스포츠 종목 중에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종목이 뭘까요? 일단 딱 떠오르는 거 하면 축구가 아닐까 싶은 게 이게 경기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걸 다 채운 관객 수만 생각해도 축구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 축구 팬은 전 세계에 16억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3억 명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중국과 축구하면 잘 매치는 안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중국과 탁구라면 또 모를까? 중국인들이 좀 축구를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중국이 축구를 그러니까 중국이 축구를 성적이 저조하니까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네. 왠지 중국은 조심스럽네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축구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국어로 치우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공에 약간 이렇게 매료된 사람, 공에 빠진 사람, 근데 그 공이 다름 아닌 축구공을 얘기하는 거라서 치오미가 축구팬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월드컵 시즌이 되면 그 맥도날드 햄버거의 빵 모양도 축구공 모양으로 찍어낼 만큼 축구에 대한 사랑이 은근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의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었던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인들의 축구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월드컵 경기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또 엄청 낮다고 하는데요. 네. 본선에 오른 선수들도 또 빨간 옷을 입고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중국인들도 없었지만 존재감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중국 기업들의 스폰서 때문인데요. 최근에 중국은 전 세계 축구 시장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장에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 3년간 중국 기업들의 스포츠 투자는 급속도로 팽창했는데요. 투자 금액은 3년 전보다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투자 횟수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타깃도 이제는 국내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축구와 스포츠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자국팀이 부재한 경기나 팀에 스폰서를 감행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스포츠 스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월드컵 이야기가 첫 번째 키워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볼까요? 키워드 하나. 월드컵 스폰서로는 결승 진출입니다. 지난 6월에 열렸던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역시 중국 대표팀의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었는데요. 대신 눈에 띄는 건 중국 기업들의 엄청난 광고들이었죠. 사실 저도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보면서 저희가 많이 소개했던 그 완다그로즈이 맞아요. 대놓고 계속 나와서 되게 반갑다. 먹니우도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반갑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기업의 광고비는 8억 달러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을 네.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수치는 주최국인 러시아의 기업 광고비보다 12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해요. 네. 자, 어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월드컵 스폰서로 나섰는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인 완다그룹,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사인 비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유제품 기업 멍류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차지했는데요. 경기가 열릴 때마다 경기장 곳곳에서 이 기업들의 로고를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축구 스폰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스폰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피파의 공식 월드컵 스폰서는 금액과 영향력에 따라서 이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 이 피파 파트너가 최상위급이고요. 월드컵 스폰서, 내셔널 서포터 순이라고 하네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최상위급인 피파 파트너에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죠. 완다 그룹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피파의 파트너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아디다스, 그다음에 코카콜라 등 다국적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좀 의례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이 등장을 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자,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중국의 공식 스폰서 수는 단 1개였는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5개로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번엔 주요 선수들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개인 스폰서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유제품 기업인 멍류는 리오넬 메시를, 그리고 창청 자동차는 호날두를, 그리고 대형 가전 유통업체 거메이는 수아레즈를 각각 후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거듭 말씀드리긴 하지만 중국이라고 하면은 뭐 축구나 월드컵에서 그렇게 강한 존재감을 네, 보이는 맞아요. 나라가 네. 아니기 때문에 뭔가 효과도 좀 미비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좀 스폰서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축구라는 종목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수익을 내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규모를 점점 늘리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데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글로벌 인지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자,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 월드컵 이전에도 전 세계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 축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심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2. 유럽 축구에 차이나머니 굴러가요입니다. 잘했죠? 자, 2016년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중국 기업이 유럽 명문 축구 구단인 인터밀란을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한화로 약 3천억 원의 이 전자제품 유통업체 수닝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중국 기업들의 유럽 구단 인수 소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초기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은 스폰서 형태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구단을 직접 인수하는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유럽 명문 구단의 오래된 팬들은 좀 놀라기도 했다는데요. 중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게 의견이 좀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축구 산업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단 중국은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자금력, 자본력이 이만큼이야 라는 국제시장에 알려줄 수 있다는 거에서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으로 이런 구단의 어떤 지분을 살 수 있지만 축구 실력을 살 수는 없다. 정말 너희가 축구 어떤 성장을 원한다면 시스템 그 돈으로 시스템 강화에 좀 힘써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단지 구단을 인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나갔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또 화웨이를 들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 AC밀란, 뭐 영국의 아스널,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화웨이 스마트폰 광고에 아스널 선수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네. 중국인들에게 유독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인들에게 이 자국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또 중국 브랜드 이미지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축구 사랑, 스포츠 사랑은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이번엔 동계올림픽이다입니다. 유럽 축구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 이 쏠쏠한 재미를 본 중국의 기업들이요. 이번에 시선을 빼앗은 건 Let it go, let it go. 네, 동계올림픽입니다. 네. 예. 네, 바로 2022년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꽂힌 건데요. 올림픽을 앞둔 중국 지도부의 여러 가지 육성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들도 합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또 낯설어요. 이 중국과 동계 스포츠. 괜찮은 조합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또 동계올림픽, 동계 스포츠와 중국이 또 연관이 크게 없어 보이는 게 사실 쇼트트랙 종목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탁 떠오르는 종목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뭐 평소 중국 친구들만 봐도 뭔가 스키를 타러 간다, 뭔가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레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봐서 그쵸? 네. 저도 조금 의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뭔가 이런 시설도 많이 없고 관련된 시설이 조금 낙후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개최국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중국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평창올림픽 열릴 때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맞아요. 이름이 언급되고 뭐가 문제다 이런 게 보도된 만큼 중국도 좀 그런 분위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동계올림픽을 베이징에서 하기로 한 그 2015년부터 정말 투자와 관심 이런 거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정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 중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어떤 기업 나와야 할까요? 완다. 아유, 맞습니다. 완다그룹 안 나오면 섭섭하죠. 네. 바로 1번으로 나와주는데요. 부동산 기업 완다그룹을 포함한 완커그룹 그리고 또 투자금융회사 푸싱그룹의 후원으로 겨울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완다그룹은 부동산 재벌답게 동계 스포츠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화끈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백두산에 129억 위안을 투자해 만든 스키 리조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개장한 이 스키장은 세계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또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완다그룹은 스포츠 스폰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너무 잘 내다본 것 같은데요. 중국 기업 최초로 동계올림픽 7개 종목 경기 중계권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면은 정말 이 괜히 최고의 부자 기업이 아니라는 걸 또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완커그룹 또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스포츠 사업부를 신설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푸싱그룹은 동계올림픽 전 개장할 스키장 리조트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들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와 그로 인한 스폰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여가 생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소비력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이 스포츠 투자에 앞으로 계속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기업들의 이런 지속적인 투자가 결국에는 기업의 성장과 이익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스포츠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스포츠 분야 투자가 중국 스포츠 환경 발전 그리고 실제로 이 실력 향상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회사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